어떤 게이트로 내가 들어갈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당면 과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30대, 40대라면 무조건 이 자본의 게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게 되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제 비과세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복리 효과가 꽤 큽니다. 자, 이제 연금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저는 얘기하지만 퇴직연금 풀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이게 있고 없고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 한 달에 900만 원씩 딱 그 세액공제 본인만큼 딱 넣고 있는데 이게 2억 정도 모이면 든든해질 거다. 그래서 완선도 이제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연금으로 대체 뭘 할 거냐. 이제 국민연금 얘기 나오고 공무원연금 얘기 나오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거 해당 안 된다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어쨌든 내가 먹고 살려면 나를 위한 인컴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투자해야 가장 적은 돈으로 풍부한 노후를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노후 준비로 가장 좋은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연금, 이거는 사실은 비연금을 가지고 이게 좋은 투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연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금은 비클, 일종의 탈 것, 뭐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 비클을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비클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한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예요. 퇴직연금도 소득공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연 900만 원이 세액공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00만 원 넘는 것은 비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과세 이연해주죠. 배당이 발생하더라도요, 그때 과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찾을 때는 5.5에서 3.3%로 저율 과세를 해주죠. 이거만 해도 5가지 혜택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개인연금 혹은 연금저축에서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되게 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16.5%로 분리과세하고 싶다면 이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분리과세.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연금에서 주는 세제 혜택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득공제, 특히 이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소득이 높을 때, 그래서 막 누진으로 소득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 세제 혜택이 되게 크고, 그때는 이 받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받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게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합산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득공제의 파워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해서 이제 돈을 찾아왔다.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퇴직소득세를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분리과세를 해서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 비클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후를 위해서 금융자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목표로 가야 된다 할 때 거기 탈 것으로서는 뭘 타시든지 그것으로서는 연금이라는 비클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첫째, 그래서 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에 뭘 태워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세액공제로 연 900만 원씩 이제 꽉꽉 채운다고 그러셨는데요. 나머지 초과를 비과세로 채우셔도 괜찮아요. 예, 세액공제 혜택이 물론 크지만은 더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게 되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제 비과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복리 효과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까지 이제 다 좀 여력이 된다면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 20대, 30대 정도, 30대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 예금이냐 자본이냐입니다. 이 안에 예금을 넣을 것인지 자본을 넣을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퇴직연금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원리금 보장되는 예금으로 해야지. 예,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튼튼해야지를 다른 말로 영어로 한다면 예를 들어 솔리드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견고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다 경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예금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워렌 버핏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은 MMF나 예금을 이제 나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잃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0대, 4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내가 예금을 담을 것인지 자본을 담을 것인지 이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으셨긴 했겠지만 그래도 뒤를 되돌아보면은 열심히 살은 것이 중요했습니까?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초이스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다고 다 이렇게 리스펙트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초이스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꼭 나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보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도 초이스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가지고 0.1%, 0.2%뭘 넣는지 열심히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초이스는 예금을 할 것이냐, 자본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자본이라면 주식을 한다면은 국내 주식을 할 것인지 미국의 주식을 할 것인지, 미국의 주식을 한다면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종목을 가질 것인지 S&P 500을 가질 것인지 하는 이 초이스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이스의 제일 첫 번째 걸음, 이 직면하는 첫 번째 당면 그 게이트가 예금의 게이트냐 자본의 게이트냐. 자본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고요. 예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이트로 내가 들어갈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당면 과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30대, 40대라면은 무조건 이 자본의 게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고 채권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럼 만약에 좀 비율 조정 같은 것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채권으로 좀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저는 뭐 작년 말에 비해서는 메릿이 좀 더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리스크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리츠는 이제 배당이 좀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채권이나 리츠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리츠도. 근데 너무 그런 가격 변동 보시지 말고 내가 배당 수익률로 꽤 꾸준히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이나 리츠는 지금 하더라도 뭐 주식시장이 망가질 때 이게 확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권 주식이고 이제 한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에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채권 리츠 하시다가 주식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재미있게도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을 해보면요. 지수를 따라간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지수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한 사람보다는요. 그냥 이걸 계속 따라간 사람이 묘하게도 성과가 제일 좋고 그래서 저희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운용을 할 때 사실은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지수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한 3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all or nothing으로 그냥 모두 다 팔았다가 그다음 모두 다 왕창 사고 하는 것에서 기차게 잘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주식이 안 좋다고 하고 난 이후로도 한 20%가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다음 여기서 15% 떨어져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저도 미국 주식이 그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안 좋아 보여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식으로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채권 비중이 뭐 지금 몇 대 몇 정도가 이상적인가요? 지금? 개인들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채권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금만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자산을 조금씩 이제 트라이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트라이 해보는 것에서 지금은 채권과 리츠를 좀 사는 것으로 트라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주식을 사는 걸로 트라이를 해보시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결국엔 안정적으로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돈이 모여야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매월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그래도 꽤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모아야 하느냐. 제일 직관적이죠. 예, 이게 제일 확 와닿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정답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보장 패널 서베이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데이터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이 부부 기준해서 한 330만 원 정도 적정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대략 적정 생활비의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이 있다는 가정을 하잖아요. 생활비이고요. 예. 그리고 집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데이터를 뜯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만큼 생활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데요.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왜냐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은 임대료 나가는 것이 생활비 한 30%는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은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 평균으로 하면은 대략 280만 원, 290만 원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은 한 350, 이걸 이제 지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내기 전에 소득으로 따진다면은 얼마의 소득이 만들어져야 될까 하면은 서울 지역 한 350, 뭐 기타 전국 평균은 한 300 이렇게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출비가 지금까지 데이터에 따르면은 1년마다 지출비 상승률이 평균 4% 정도 되거든요. 뭐 지금은 또 조금 낮아서 3.8 이러는데요. 한 4% 본다고 그러면은 18년이면은 이게 그 생활비가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불과 한 2010년대 이때 적정 생활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300만 원이라고 쓸 때 야 그렇게 많이 쓰나 하는데 요즘 얼마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즘 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에 가서 곧 퇴직을 하실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어느 정도면은 적정하겠느냐 하면은 대충 400에서 600 사이 정도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정부, 지방하고 다 포함해서 평균이기 때문에 이 분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이고요. 이쪽 분포는 실은 순자산을 비교해 보면은 순자산이 제일 많은 5분위하고 3분위하고 비교해 보면은 5배 차이가 나요. 순자산의 평균 금액. 그래서 우리가 50대, 60대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6억에서 부채 빼버리면 5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5분위에 있는 평균 자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3분위면 중간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3억이에요. 5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이 순자산, 60대 순자산이라는 것도 이거보다 좀 높은 것이죠. 이걸 평균했으니까. 이건 중간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가계자산에는 국민연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언더밸류 돼 있어요. 실제 국민연금 받는 거를 자기가 자산화하면요 여기서 한 2, 3억이 더해집니다. 그게 자기의 이제 가계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350 잡고 거기서 내가 150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하면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200만 원을 60세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이걸 받으려면은 국민연금처럼 받으려면은 대략 여기서 한 300에서 400 곱하면 됩니다. 그럼 300 곱하면 6억 정도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 이후에 6억의 자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6억의 자산은 주택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 포함해서 대충 6억이 되면은 그래도 이걸 이제 충당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들의 평균 순자산보다 약간 많기는 한데요. 그 정도 딱 맞게 정도 되고 그보다 아까처럼 중간 값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제일 강점이 연금을 맞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향후에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맞벌이가 참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좋은 인프라가 맞벌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입니다.
이 노동시장은 국가가 조금 투자를 해주지만은 이걸 인해서 노후에 국가가 투자해야 될 부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맞벌이를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도 곱하기 2, 국민연금도 곱하기 2. 지금까지는 이제 노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 이제 출산을 위해서 가면은 뭐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뭐 이렇게 하고 직장 나갔다 다시 찾아보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그전 우리나라는 한 20년마다 팍팍팍 변합니다. 그전은 이제 출산에 비해서 한 20만 명 정도 줄어듭니다. 뭐 60만 명 뭐 이렇게 태어나다가 지금은 이제 40만 명 태어난 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 20만 명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툭툭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노동력이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서라도 아마 맞벌이 환경을 기업도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부채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자산이 없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퇴직하기 전까지 자산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제 준비를 못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채를 자기가 쌓아서 투자를 했는데 자산을 그만큼 못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이나 투자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승부를 걸었는데 잘 못 되었다라든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막연합니다.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거 가지고 선택을 뭘 많이 하냐면 창업. 치킨집, 맞아. 카페를 많이 해요. 좀 반대하는 쪽이세요? 아니면은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있다. 좀 조언해 줄 만한 게 있나요? 저는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앞으로 베이비 붐분들 많이 쏟아질 겁니다. 계속 지금 제가 보면 뭐 최소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여하튼 재취업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고 한데 자영업으로도 당연히 뛰어들죠. 그래서 이 시장이 경쟁이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으로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줄 인건비, 이게 다 고정 비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이제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하튼 추천드리는 게 여하튼 재취업입니다. 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 넘어서 이렇게 쭉 퇴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자격증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재취업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반 이런 때는 재취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뭐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계속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길을 찾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재취업은 다른 사람의 테스트를 스크리닝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자영업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니까 뭐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손쉽지만은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돈이 한 1억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차라리 1억에서 한 1,000만 원을 빼내가지고 자기가 좋은 자격증 따는데 좀 투자를 하셔서 예, 그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1억 원에서 2% 수익률 높이더라도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해봐야 한 18만 원꼴 이 정도 되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큰 돈 같으면 수익률이 다른 데 따라서 금액이 큰데요. 적은 돈은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높은 수익률로 뻥튀기 하려다가 좀 곤혹스럽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그래서 좋은 자격증을 따는 것. 아니면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에 넣고 바로 아까 지금 주식을 해도 좋으냐 이런 거 여쭤보셨듯이요. 배당이라든지 리츠에 나오는 거 배당, 주식에 나온 배당 이런 것이 어느 때나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배당 수익률이 다 어떤 밴드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좋을 때 이런 자산을 하나씩
선택을 해 놓으셔 가지고 여기서 평생 월급을 그냥 받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일시금 받은 것은 그렇게 아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려면 한 2, 3년 걸립니다. 올해는 채권 사놓고 리츠 사놓고 좀 있다가 주식 사놓고 배당주 사고 이런 거 다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려면은 한 2, 3년 걸리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꾸준하게 배당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급여하고 재취업을 하면은 소득이 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소득을 여기서 놓은 금융소득하고 합쳐서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이걸 가지고 마음이 조급하죠. 한 1년만 뭔가 일자리가 안 찾아지면은 조급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뭘 차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전에 이제 자영업이나 은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걸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업자하고 임대업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뭐 계속 돈을 벌 수 있지만요. 자기가 벌은 은퇴 자금을 그쪽으로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당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자산 뭐 이런 것들로 구성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근로소득을 받고 해서 이 둘을 합치고 그다음에 약간 절약을 하고 이게 다운시프트라고 그러는데 내 생활비를 조금만 절약을 해도 이게 나중에 누적으로 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조금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루어내셔야 되는데 이걸 한 큐로 내가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 하다가 조금 사단이 생기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럼 이제 연금을 결국에는 수령을 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 국민연금은 뭐 그때 수령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연기하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연금의 수령액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연기하게 되면은 이제 매년 7.2%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가급적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국민연금은 좀 연기했다가 나중에 내가 오래 살면은 갈수록 많이 받으니까요. 내가 오래 살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좀 연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국 근로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된 직장을 나오고 나서 여기에 소위 말해 소득 공백기라고 그러는데 소득 공백기가 있으면은 우리 금융소득을 사용해야죠. 예,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뒤에 수령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는 소득 공백기를 갖는 것보다 하여튼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소득 공백기를 가급적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것은 영어에는 the sooner the better인데요. 연금으로 받는 것은 좀 늦게 받을수록 좋고 예, 그전에는 자기가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조금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앞에 보면 당장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뒤에 받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일찍 수령할 수 있으니까 막 일찍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뒤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는 근로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연금 활용에 대해서 좀 잘 익혀 놓으시고 그래서 연금에 무엇을 태우고 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 잘 결정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제 인적 자산이라는 것. 예, 내가 만들어내는 소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투자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투자이고 지식도 투자이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갖는 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 투자를 통해서 인적 자산을 튼튼히 하시고 키워가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